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억궁 저럭궁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셨어요.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열심히 사셔서 박수를 보내면서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언제적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무슨 내용인지. 네. 그래도 이제 3권 남았다는. 4권? 마지막 거는 아니죠. 망고까지 가야죠. 망고까지. 그럼 4권. 우와, 진짜 이제 드디어 저기 꼬린 지점이 보이네요. 대단하십니다. 할 거 많아요, 그런데.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저번에 정조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정조의 탕평책까지 했었어요. 정조를 어쨌든 좋아하는 기피디님.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왜 안 좋아해요? 저 청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없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정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정조를 특별히 좋아할 이유가 없죠. 현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거기. PD님이 좋아하시죠. 그쵸, PD님이 좋아하시죠. 저는 그쵸. 아니에요. 같은 수원의 아들로서. 네네네. 네. 저는 아니에요. 네, 오늘 드디어 아쉽겠네요. 수원으로 가나요? 네. 정조가 새 손시대 보내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힘들었고,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신하의 눈치까지 보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잖아요. 임금에 대해서도 편치도 못했고 계속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거의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네. 그래서 신체 단련하셨잖아요. 현빈은. 등 근육? 그리고 학문에도 네. 게을리하지 않고 맞아. 그렇게 하면서 탕평책을 결국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뤄냈어요. 네. 명조 탕평은 탕평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정조 탕평이 진정한 탕평인가요? 상대적으로. 흠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정말 고군분투한 거죠. 그렇죠. 머리가 됐으니까 된 거고 네. 좀 덜 된 연산군은 힘으로 했고 그런 거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머리로 사람을. 능력으로. 네. 능력도 아닌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네.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인정까지 하면서도 그 외에 원수라 그래나? 그 아버지의 원수들을 내치지 않고 다 품으면서 진정한 탕평책을 이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영조는 자기를 밀어준 사람들 중심으로 탕평을 했기 때문에 그 탕평이라 보기가 조금 애매하고. 내 편 가르기였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 편이 안 돼주려고 하니까 노론이. 네. 그래서 외척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영조는. 그러니까 탕평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정조는 그거에 비해서 아예 자기 편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마음이 아프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탕평을 할 수 있었나? 하여튼 그럴 좀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내 편이란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 골고루 나누어 주어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홍구경하고 최재공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네. 그런데 자기 어머니 해경공 씨와 그 할머니의 측근들도 내치기 진짜 어려웠을 텐데 되게 영리하게 다 내치면서 탕평책을 이뤄냈어요. 그게 그렇죠. 제일 어려운 일이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핏줄이다 보니까. 진짜 강직한 성격이었네요. 핏줄이어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어떻게 핏줄이 아니구나, 할머니 쪽은. 할머니는 전혀 아니고 어머니 쪽은 맞기는 하나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 거의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주변에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런 적도 많고 이제 다 막 처형하고 내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꾹꾹 눌러 참았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텐데. 기질적으로 그랬나? 좀 화가 덜한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조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궁금은 합니다.
그렇게 최재공이랑 김종수의 두 인물의 구도로 탕평책을 이뤄나갔어요. 이 탕평책은 거의 한 10여 년간 유지가 됐고 정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신원과 추승을 이뤄내기 시작해요. 원래는 그 먼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10년 동안 탕평책을 이뤄냈고, 탕평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왕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5에서 10년 정도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대체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분위기 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당성이 아주 뚜렷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좀 나은데 정조는 아버지라는 이게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사도세자의 신원과 추승을 하기 위해서 정조는 힘을 썼는데 그것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정조 13년에 금성이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거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정조한테 효의 왕후 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의빈 성씨한테서 문효세자가 출생이 됐는데 그 문효세자가 정조 10년 때 5살의 나이로 홍역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 몇 년간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자손의 문제는 사도세자 묘자리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명분을 세우는 거죠. 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풍수지리학적을 빌미삼아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박명원이 그것 때문에 자손이 더뎌진다고 하면서 천장을 청합니다. 제가 볼 땐 그냥 왕의 의도를 파악해서 고한 게 아닐까. 여태까지 왕들을 봤을 경우 밀질 내렸을 수도 있어. 그쵸? 쪽지 하나 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이후 그해 10월 달에 수원으로 천장을 해요. 원래는 영웅원이라는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에 있었대요. 묘자리가. 전동동. 사도세자 묘자리를 수원으로 화성 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렇게 그게 시작이 되면서 정조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옮기는 그게 어마어마했던 어떤 행사였던 거죠? 그렇죠. 옮기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으면 옮길 수가 없으니까 반발이 심했고 옮겼는데 아니라 다를까 자식이 생긴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네.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가 생기는 걸 짜고 네, 하여튼 그게 되게 우연찮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수빈 박씨에서 자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이 순조, 다음에 왕으로 이을 순조라고 합니다. 순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나온 거야. 즉위하고 나서 13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왜 가져지잖아요. 맞아요. 하나가 해결됐나 보다, 스트레스 하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 치죠. 네. 네. 근데 이 순조는 또 아이러니하게 해경궁 홍씨랑 또 생일이 동일하대요. 신화 같지 않아요? 그러게. 근데 순조는 나중에 다뤄보면 알지만 좀 슬프거든. 이름부터 슬퍼. 순종이 더 슬프게 느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순종은 마지막 왕이고. 순조도 슬프게 느껴져요. 그래요? 이름의 느낌상. 순한 게 순 싫으신가? 때문에 그런가? 순이 그러니까. 뭔가. 사도세자의 묘자리의 천장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조는 화성 행궁을 짓기로 해요. 수원에. 행궁이라는 것은 왕이 궁궐을 벗어나왔을 때 머무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게 화성 행궁을 짓는데 화성 행궁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죠. 동서양 축성술을 이용해서 건축이 되었고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기능을 다 고루고루 갖추었다고 해요. 네, 되게 완벽하게 지었고 정조가 이상적으로 꿈꾸던
뭐 정치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하던데 자기의 꿈을 그게 다 실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상업까지 들어간 게 사실은 정치하고 군사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때까지는 상업이 들어간 게 특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닦을 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남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북쪽에 중국이 있고 남쪽에 일본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상업이 되려면 남북이 잘 소통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한양, 서울은 보면 기본적으로 동서가 중요한 선이거든요. 한강. 그렇죠. 그리고 남쪽엔 남산이 있고 북쪽엔 북한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남북은 갇힌 형태. 근데 수원은 길 자체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상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구조다라고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수원 화성을 짓는데 정약용이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정약용 드디어 나오는군요. 정약용이 발명한 거중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지었고 되게 그거는 되게 혁신적인 건축이었다고 평가하죠. 거중기 비슷한 것이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긴 하지만 근데 아마 요거는 그건 있을 거예요. 생긴 거는 비슷한데 거중기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 그래 지렛대 원리를 여러 번 이용을 하게 해서 힘이 적게 들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옛날 거중기는 진짜 원시적으로 도르래 하나 단 거라면 뭐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크레인에서 땡기는 느낌이라면 거중기 같은 경우는 무거운 돌을 여러 명이서 낑낑거리며 해야 될 거를 그걸 이용하면 힘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지렛대를 여러 개 이용하는 느낌으로. 톱날바퀴가 여러 개 연결되면서 힘이 분산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과학적인 방법으로 혁신적으로 만들어진 성이고 그리고 최초로 임금 노동자로 고용을 했대요.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네. 그때는 네. 무조건 부역해라 뭐 해라 네. 하면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임금을 줬다는 게 요즘 같고 그러네요. 정조 20년에 그때 완료를 했대요. 축성을 완료했대요. 다 짓고 나서 해경궁 홍씨 환갑 때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화성 행차를 거행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에 가서 오열을 하면서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예. 결국엔 효성이 지극한 정조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됐죠. 그러면서 나 수원으로 천도하고 싶어 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궁이잖아요. 잠시 머무는 곳인데 네네. 수도를 이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곳이 너무 끔찍하고 그랬나 보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정조가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일단은 한양에 모든 기득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거의 비슷한 의미더라고요. 하긴 서울 옮긴다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기득권들을 떨쳐내기 위한 이성계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던 이유가 인프라는 사실은 개성이 다 돼 있었는데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감성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는 기득권들을 떨궈내고 싶은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 안에서는 싫은 것도 있죠. 싫으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는 것도 있죠. 피디님 티야?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감성적인 이유만 갖고 움직여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데 저는 하긴 좀 더 정조가 공감을 해요. 감성적이었다면 탕평책을 이루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다 죽이고 싶었지. 사실 그게 맞고 정당성도 없는 게 아니야. 무력으로 왕권 강화도 충분히 했죠. 했을 수 있으니까. 연산군처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으로 보아 정조는 극티가 아니었을까. 그 성정의 차이이긴 한데 그래도 티라고 해서 감정적인 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정은 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근데 저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누가 합니까? 정조한테 모르지. 정조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얘기 안 해줄걸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해경궁 홍씨랑 정조랑 화성 행궁을 하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상황이 돼서 그냥 둘이 여기서 편하게 살자면서 약속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정조가 효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계속 방문한 거 외에도
그 이복동생 유일하게 남은 이복동생을 전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인은 정순왕후 할머니인 정순왕후는 되게 견제를 했고 영모로 연루돼서 강화 유배를 보내게 됐어요. 정순왕후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나마 제주도였던 거를 정조가 강화도 가까운 곳으로 이제 보냈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몰래 빠져나가서 이인을 만난다는 소문도 많이 파다하게 퍼졌죠. 그러면서 정조가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한테도 그렇게 잘한다 하면서 효의 이미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순왕후는 끝까지 말리고 싶고 했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불효의 그런 아이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순왕후까지도 그 일을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석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순왕후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국내에서. 근데 정순왕후는 뭐 종사를 기준으로 명분을 기준으로 움직였는데 정조는 밀륜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전에 자기한테 왕이 되기 전에 도와달라고 했었던 정조가 자기 세력들을 쳐냈잖아요. 정순왕후에. 그래서 좀 견제를 하지 않았나 정순왕후도 정조를. 어느 정도는 네.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은. 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해경궁 홍씨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정조에서. 네, 정조 시대 때는. 부각이 될 수가 없죠. 위에 윗 어른이 있고 더 젊긴 하지만 윗 어른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소리를 낸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져야 되고. 그래서 영린에서도 한지민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죠. 네. 해경궁 씨가 나오나? 나와요. 누구였지도 기억이 잘 안 나. 그 그러니까 독약을 그 애기한테 줘가지고 먹이라고 막 했던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랬던 게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더 조용히 있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안 그러면 할머니가 화를 낼 수 있으니. 근데 뭐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거의 뭐 힘을 잃어버린 상태. 그쵸. 처가가 힘을 잃은 상태여서 거기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해경궁 씨는 자기 아들 왕된 걸로 끝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뭐 탕평책을 이루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수원 화성도 짓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정조 하면은 세종대왕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많이 정도로 비교하죠. 예, 업적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세종에 비해서는 무도 겸비하고 있었고. 세종을 뒷사람인가? 세종은 잘 드셨죠. 몸이 좋으셨죠. 네. 문무를 겸비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쏘기도 그렇게 잘해서 뭐 50발 중에 49발, 49발만 쏘고 한 발은 내가 너무 완벽하면 안 된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서 딴 데 쏘고 남겼다. 플렉스. 야, 진짜 플렉스네. 그렇게 무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 얘기도 나오나요? 정약용인가 누군가 그 귀양 보낸 얘기도 나오나요? 아니 그거는 그건 뭔가요? 팔을 쏘는데 정약용인가 맞을 거예요. 거기는 문만 되고 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신하들은 무도 겸비하라고 활쏘기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 경회로인가요? 경복궁 안에 큰 연못이 있잖아요. 그 안에 섬처럼 그게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낙제점을 받은 애들을 그쪽으로 귀양 보낸다고 하면서 배를 태워서 보내고 했었대요. 귀엽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조는. 그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쪽에 보낸 치우치지 않는 거. 맞아요. 네. 항상 뭐 보면은 문제가 꼭 그렇게 치우치다가 생기고 맞아. 역적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무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좀 특이했던 거지. 대부분은 무인이에요. 무인. 그래서 그런 사도도
청룡동가 그런 거 휘두를 정도로 몸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는 무와 뭘 겸비했냐면 예술 쪽을 겸비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죠. 네, 그런 걸 좋아했던 성정여로 보여지는, 아마 되게 예민하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 스트레스가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못 버텼나 보다. 추정에 가능한 거죠. 정조는 그에 비해서 너 티냐의 티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버티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도는 아빠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었고 정조는 그렇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사도는 그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 선조 중에. 연산군이요? 연산군이랑 약간 성정이 비슷하네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그리고 정조 때는 또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세계사로 가나요? 아니, 잠시. 그때는 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세계는 지금. 이전에는 그런 예명이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조 전에 영주 때도 그랬나? 점점 신물물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점점 기술들도 다 유입되고 주변 국가는 발달하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정조 때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대요. 직위년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해고. 되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해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해고. 동시에 그 해가 무슨 해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해입니다. 이게 같이 엉겨요. 너무 후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골이야.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해서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없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양 쪽이 서양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죠. 떨어지나요? 네. 그죠. 그전에는 무슨 최초로 뭐를 발견했다. 뭐였더라? 금속활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붓, 이런 것도 다. 종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훨씬 먼저 시작됐는데. 안타깝네. 네. 정치를 잘 못했구나,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제2기간에 일어나죠. 네. 1780몇 년인가? 그 청나라의 권융제 시대였대요. 권융제가 집권한 시대였는데 그 60년 동안 제의하면서 안정적인 청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서양 상인들과 선교사들도 드나들면서 청나라 또한 많은 기술들이 성행을 했대요. 네.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쓴 게 그 시점이잖아요. 청나라는 서양이랑 교류하는 걸 보고 온 게 연안 박지원인 거죠. 청나라가 아무래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조선도 어쩔 수 없이 넘어오게 되고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학기 성행이 되고 천주교나 학문이나 기술 기기들이 많이 유입되던 정조 집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정조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때 좀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 문체반정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반정이라는 게 보통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더라고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의미인데 그 앞에 반정 같은 경우는 군자 붙는 분들을 쫓아낸 거가 반정이거든요. 인조반정 이런 반정이 중종반정인데 이 반정은 문체반정이잖아요. 글을 성리학적으로 쓰지 않고 박지원처럼 좀 편안하게 쓰는 이런 글을 몰아내야 된다. 근데 그걸 정조가 앞장서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조의 그 성격이 어떤 식인지 좀 느낌이 오네요. 뭔가 틀에 딱 맞고. 그런데 이육공님 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정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게 가가가가가 많다. 그게 지금 크크크크다. 라고 그런 센스가 있었던 사람인데 또 문체반정을 하거든요. 자기도 알고는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신하들을 어느 정도 보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추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박해하고 막 내쫓거나 처형을 하거나 막 몰아냈을 텐데 굳이 또 적극적으로 그러진 않았고
그냥 본질을 강화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 보면 신하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쪽에 왜냐면 정조 자체가 약간 유쾌하게 그려지는 모습이 꽤 있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거에 일관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고지식해도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더 좀 강하게. 맞아요. 하여튼 문체반정이 있었다는 거 조금 제가 봤을 때 오게티예요.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 네. 정조의 오게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과 좀 다른. 맞아요. 예. 엄청나게 변하고 있었고 예. 그걸 모르던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정조는. 똑똑인데. 또 정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무를 겸비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규장각과 장용형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규장각은 왕권의 학문적인 기반을 닦았던 곳이고 거기에서 초기 문신제라고 해서 사람을 서울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초기 문신제로 인해서 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그러면서 정말로 학연지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수원화성 얘기했던 정약용도 있고요. 서울한테 벼슬까지 하사했던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싫어했겠어 기득권들은. 그렇죠. 너무 싫지. 이게 그 세종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규장각이 세종대로 가면 지편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저자는 그 얘기를 해요. 조선의 밥값한 왕은 세종과 정조밖에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봤어요. 세종은 밥을 많이 드셨으니까 열심히 밥값을 하셨네요. 네네네. 네. 밥값을 하셔야죠. 고깃값을 하셨나요? 네. 그리고 장용형이라는 거는 정조 9년에 만들어졌는데 군사적 기반이래요. 그래서 서울과 수원에 배치해서 군권을 좀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군제나 이런 게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뒤에 얘기는 다음에 들어보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업적으로 보면은 뭐 대정통편을 만들어서 통치 체계의 기틀을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전통편을 지었다고 해요.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금난 정권을 폐지를 했대요. 금난 정권이 뭐냐면요. 장사를 하려면 독점권을 따와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독점권을 따온 대신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전이라고 국가에서 만든 시장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국가한테 권한을 부여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당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난전이라고 해서는 개인이 만든 시장인 거예요. 그냥 암시장. 지역에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갖고 와서 파는 거 있잖아요. 허가 없이. 그런 거를 난전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시전에서 시전 상인들이 전방 4km? 4km 정도의 난전이 일어나면 신고를 하면은 그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해결해준다고요. 보조를 보내주는 세금을 내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상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폐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폐지를 시키면서 그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유기전 외에 폐지시켰어요. 이 의자는 계속해서 금지되고. 유기전이 뭐냐면 모시, 명주, 무명, 비단, 종이, 생선 그렇게 6가지의 물품을 유기전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 6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아무나 팔 수 있게 허가 없이도 풀어줬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조선 명탐정이 훌륭한 영화라니까요. 왜요? 1편에 보면은 거기 뭐예요? 그 여자 배우가 상인으로 나오잖아요. 오달수도 상인으로 나오고 네네.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런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인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씩 더 생기는. 그래서 유기전 이외에 금난 정권을 금지한 거를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데 최재공이 건의를 한 거래요. 근데 최재공이 남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의한 이유가 노론 정치 자금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게 딱 그 영화예요. 조선멘탈전 첫째 편이 딱 그게 엮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코미디지만. 저는 이거 듣기 전에 그냥 신문물이 들어와서 정조도 좀 바뀌나 보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역사는 항상 그 기득권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요 시대는 딱 농업 중심, 그러니까 땅 기반에서 상업 중심으로 넘어가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정조 이후에 그게 거의 끊어져 버리는 게 아쉬운 거죠. 그리고 정조는 모내기법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농서도 간행을 했고요. 황곡이 문제가 됐다. 네,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공납이라는 거는 대동법을 실시해서 이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 그리고 군포는 균역법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어요. 근데 뭐 안정을 취했다는 게 아주 안정 취한 건 아니고 전보다 낮았다지 뭐 그 이후에도 다들 아직도 힘들어 한 건 사실이고요. 춘공기에 관에서 빌려다가 그거를 이제 갚는 거거든요. 세금을 붙여서. 근데 빌려온 곡식들은 보면은 막 쭉정이들이 막 난무한 개수로 두 포대 갖고 오면 거기에 쭉정이들 너무 많아. 세금을 내는 거는 너무 실한 거를 줘야 되는 거야. 상품같이 좋은 거를.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자를 한 100% 네. 내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안 빌릴래 해도 그냥 빌리게끔 할당을 해줬다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빌려서 내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받고 세금만 낼게. 어차피 쭉정이 받아봐야 처리하는 게 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농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의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요. 민란의 시대라는 군도 민란의 시대인가? 거기에 그게 나와요. 그런 이런 환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영화를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다가 알고 보면 보입니다. 네. 알고 보면 보이는데 뒤에서 왜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보면 보이겠죠. 네. 맞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또 업적도 많았는데 뭐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추승에 너무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이 유지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시각도 있다고 해요. 네. 제가 볼 땐 그 이후에 정권이 좀 더 길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 그쵸. 아쉽긴 합니다. 아니면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쭉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뒤에서 나타나서 또 슬픈 이야기도 좀 있고 여기서 뭐 사도세자 같은 슬픈 이야기는 아닌데 아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조선의 왕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왕권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된 마지막으로 맞아. 네, 그런 왕권강화 입장에서 정조 시대였다고 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백성들이 좀 편해졌다. 그때가 정조였다고. 세종 때는 초반이고 뭐 이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데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죠. 아니면 정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한 그 세력들이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조도 드라마나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영림이 제일 강력하죠. 맞아. 그리고 이서진이 출연했던 드라마 이산? 맞아. 네. 거기서 그 역할 때문에 좀 유명해졌나? 이서진이? 뭔가. 그래요? 저는 서진의 윤식당 때문에 알게 맞아요. 돼가지고. 저도 그런데 저도 안 봤으니까 저 역사 영화 잘 모르니까 잘 못 봤는데 이산으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오스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도 있죠. 그래서 정조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도 사도세자까지 엮이다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아요. 이야기거리가 제일 많은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25년, 24년 재기간이긴 했지만 이게 그 전에 24세 때 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조만큼이나 좀 긴 앞에
정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네.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영화로 많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좀 약간 기분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종 같은 면모도 있어서 또 많이 또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 정조는 오래 살진 못하고 종기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세 때 정조 2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젊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조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 주시고 했으면 이때 뭐 천주교도 박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잡지 못한 세력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 시대쯤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남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또 쏠렸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부딪히게 되죠. 순조가 다음 왕으로 즉위가 되고 정조는 아쉽게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순조가 근데 10살밖에 안 됐다는. 아, 계산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안 봐도 비디오죠. 걱정된다. 어떻게? 여태까지 봐왔던 막 그러니까. 이제 예생이 어느 정도 되네요. 진짜 10살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아, 참, 그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개인을 생각하는. 나라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어. 아, 아닌 나라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레바논 얘기를 듣는데, 끝내주더군요. 네. 나라가 망해도 저렇게도 망할 수 있구나. 근데 나라가 곧 임금이고 임금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던데? 안 그래요? 안 그러더라고요. 조선이 그렇게 왕들이 다 비리비리 했는데도 오래 간 거 보면 아닌 것 그쵸. 같긴 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순조. 네. 순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